보통 역사 속 조약들은 전쟁의 끝을 알리죠. 근데 왕샤 조약은 좀 다릅니다. 이건 전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치밀하게 짜인 법률 전략이었습니다. 자, 총 한 발 안 쏘고 나라 하나를 통째로 굴복시킨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왕샤 조약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1844년에 미국이 바로 그 방법을 법률 문서 단 하나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이 조약이라는 펜 하나로 어떻게 거대한 청나라를 무너뜨렸는지 그 기가 막힌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 흘리지 않은 정복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을 알려면요, 영국이 벌인 제1차 아편전쟁 직후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져요. 1842년 영국이 전쟁에서 이겨서 난징 조약을 맺죠. 그러자마자 미국이 바로 뒤따라온 겁니다. 전쟁에는 끼어들지도 않았으면서 영국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아주 재빨리 움직인 거죠. 두 나라의 방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영국이 대포를 쏘면서 문을 부셨다면 미국은 법전을 들고 온 거죠. 심지어 당시의 저명한 법률가였던 케일럽 커싱을 보내서 영국이 피를 흘려가며 얻어낸 이권들을 자신들은 잉크와 종이만으로,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게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목차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스터키 조항부터 시작해서 법 위에 선 미국인들, 그리고 무역을 넘어선 침투까지, 마지막엔 이게 어떻게 불평등 조약의 모델이 됐는지 살펴보죠. 자, 두 번째, 바로 그 판도를 바꾼 마스터키입니다. 이 조약을 정말 교활하고 강력하게 만든 핵심 장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중국, 너희가 만약 다른 나라한테 좋은 걸 해주면 그건 우리 미국한테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조약 제2조에 나온 실제 문구인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앞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에 어떤 이익이나 특권을 주면 미국도 완전하고 평등하게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이 말의 진짜 속뜻은 미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랑 싸워서 얻어내는 모든 걸 공짜로 먹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조항 하나로 중국 외교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무임승차권을 손에 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정말 미칠 노릇이죠. 한 나라의 작은 호의를 베풀면 그게 모든 서구 열강에 대한 의무가 되어버리니까요. 외교적으로 손발이 다 묶여버린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법 위에 선 미국인들입니다. 이 조약이 중국의 사법 주권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치외법권, 다른 말로는 영사재판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땅에 있는 미국인은 중국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제21조를 보면 이게 얼마나 노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 영사나 공무원에게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중국 법정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불평등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중국인은 중국법으로, 미국인은 미국법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법이 공존하는 거죠. 이러니 개항장이 사실상 중국법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천국이자 해방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네 번째, 무역을 넘어선 침투입니다. 왕샤 조약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은 영국의 난징 조약을 아주 교묘하게 업그레이드해서 문화, 군사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이 추가한 업그레이드 항목들 한번 보실까요? 제17조로 교회랑 묘지를 지을 권리를 얻어서 문화적 거점을 만들고요. 제18조로는 중국 학자를 고용하고 책을 맘대로 사들여서 정보 수집의 길을 열었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32조, 군함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32조를 보면 미국 군함은 보급품을 사거나 물을 얻고 수리를 할 때 중국 정부로부터 모든 편의를 제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영국 조약은 고작 5개 항구에만 군함을 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모든 항구로 넓혀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한포 외교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항 몇 개 추가한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역을 넘어서 중국의 문화적, 군사적 방어벽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허물어뜨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법적 장치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불평등 조약의 모델입니다. 이 조약이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미래에 더 큰 전쟁을 불러올 마지막 폭탄 장치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폭탄 장치는 바로 12년 개정 조항입니다. 조약을 맺고 12년이 지나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제34조에 있는 문구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12년 뒤에 우호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정확히 12년 뒤인 1856년 서구 열강은 이 조항을 근거로 아편 무역을 합법화하고 중국 전역을 개방하라는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고 나옵니다. 당연히 청나라가 거부했겠죠. 그러자 이걸 조약 위반이라면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 법적 명분으로 써먹은 겁니다. 왕샤조약이 남긴 유산은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이후에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청나라와 맺는 모든 불평등 조약의 표준 모델, 즉 교과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 조항은 모든 서구 열강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이익 공동체로 묶어버려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죠. 이 조약의 첫 번째 조항은 완벽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약속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완전히 정반대였죠. 과연 이 문서는 평화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세기 넘게 이어질 끔찍한 분쟁의 설계도였을까요? 그 답은 이미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